다음으로는 역사 속의 여러 지도자들을 비교하며 진정한 리더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구혜중군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특습을 2년차 다니고 있는 18살 역사반 구혜준이라고 합니다. 매듭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맺는 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듭글은 어떻게 하면 더욱 특별하고 훌륭한 글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반드시 어디에나 리더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 또한 그 못지않게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와 함께 한 지도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진정한 리더로서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될 책들은 한 나라를 승리 혹은 파멸에 이끈 여러 리더들의 이야기들로 삼국지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난중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국지를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배경은 2에서 3세기입니다. 280에서 289년 진나라의 역사가 진수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로 중국의 삼국,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국지는 진수가 쓴 정사와 그 뒤로 민담이 덧대어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천여 년이 뒤인 명나라의 나관준이라는 사람에 의해 쓰인 구전 삼국지연의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의 삼국지는 이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지 인물 비교. 그럼 삼국지의 각 핵심이 되는 인물들로 유비와 조조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나라와 위나라의 각 지도자였으며 경쟁 대상으로서 서로 전하 통일을 두고 다투던 관계입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정반대였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각 추구하는 바와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비는 황실의 종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나이든 홀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을 만나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삼형제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세워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가난으로 돗자리를 팔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비. 그런 그가 나중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전과 후. 그렇다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유비가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유비는 정말 겸손하다입니다. 유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절대로 신분을 내세우며 거만을 떨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자신을 낮춰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유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겸손함은 사람의 품위를 있어 보이게 하고 언제나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책에서도 유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보다 넓게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싸웁니다. 또한 유비는 예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릴지언정 내가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다. 조조로부터 10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던 중 신하들의 말에 유비가 한 말입니다.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서둘러 도망은 쳐야 하는데 지친 백성들 때문에 행군이 늦어진 거였고 이에 신하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었지만 유비의 선택은 달랐고 결국 그는 조조군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공경에 처할 때면
서슴지 않고 달려가 도와주는 등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들이 사람들은 그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며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겸손함과 의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는 조승의 아들로 황건적인 한때 공을 세운 전적이 있으며 반동탁 세력을 앞장서 이끈 이 중 하나입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승상이자 훗날 위나라의 깃대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조는 지략과 언변에서 뛰어나며 상대를 꿰뚫어보는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명분보단 이익, 의리보단 현실에 집중했던 그는 유비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든지 간사하게 묘사되지만 또 마냥 안 좋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도 역시 배울 점이 있죠. 기본에 충실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결과를 더욱 중요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을 너무 따지다 보면 조조처럼 메마른 감정에 잔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현상금이 붙은 채 달아나던 조조는 여백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의심 많던 조조는 오해를 해 여백사의 가족들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실수를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여백사를 보며 후환이 될까 죄 없는 그마저 죽이고 말합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두지 않으리라. 백성들이 나를 버릴지언정 내가 백성들을 버리진 않아 라고 말했던 유비와는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죠. 생존 앞에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당시와 같은 난세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의 표본이 되는 그가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렇게 유비와 조조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유비는 모든 것에 있어 기본과 절차를 중요시했고 조조는 결과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유비는 과정만을 따지다 자칫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조조는 결과만을 따지다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대 조선왕들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실록이란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말로 해당 실록은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공정성의 훼손을 우려해 왕조차 볼 수 없도록 보관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 월, 일순의 현년제로 쓰였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준 2077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물비교. 세종은 제32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 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업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같은 경우에 세종은 시력과 건강까지 버려가며 고생한 끝에 한글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 한글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한자를 쓸 줄 아는 지배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잘못했네. 그럼 조선 27대 왕 중 이번에 비교할 인물로 세종과 연산군을 골라봤습니다. 우리에게 각 성군과 폭군을 나뉘어 알려진 이 둘은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서로 다르기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와 다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제32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 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업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같은 경우에 세종은 시력과 건강까지 버려가며 고생한 끝에 한글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 한글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한자를 쓸 줄 아는 지배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일반 서민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 이외에 의사를 기록하고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를 원치 않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이 말고도 세종은 여러 방면에서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세종은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세종은 조선 최고의 군주라 기억됩니다. 세종과 달리 연산군은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엔 나름 성실했습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예로부터 진행되었던 여러 편찬 사업들을 완성시켰으며 집안 어른들 또한 잘 모셨지요. 이런 그가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연산군이 폭군이 된 계기로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고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세자까지 나왔지만 투기심 등 부덕한 행위로 패비가 되고 나서 그 뒤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침몰을 입고 자란 연산군은 나중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되고 그 뒤로 무호사와 갑자사와 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었나 합니다. 해당 일들은 대부분 어머니 윤씨의 사사와 관련된 자들이었으니까요. 이 가정하에 연산군은 단지 복수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산군은 폭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신하들을 죽이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나란 일은 뒷전에 둡니다.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얽혀매어 사는 것, 이것이 연산군의 가장 잘못된 점입니다.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 쓸려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 결과 연산군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럼 세종과 연산군은 왜 이리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각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산 세종은 백성을 돕고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남보단 자신을 위해 살았던 연산군은 개인의 복수만을 하며 살았습니다. 연산군이 그렇게 된 것은 가족 환경의 문제였지만 세종도 마냥 좋지만 않았습니다. 상황이었던 태종에게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허위 자백으로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관련된 처가도 대대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가가 멸문을 당했지만 세종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모든 병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종에게도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었고 이를 보아 환경이 끝내 사람을 좌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세종이 연산군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똑같은 결과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세종과 연산은 모두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세종은 나라를 위해 사는 길을 택했고 연산군은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은 잠시 제쳐두고 근본을 잊지 않는 것,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 세종과 연산군처럼 완전히 다른 길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선조 25년 임진왜란 7년간의 충무공 이순신이 군중에서 쓰는 일기입니다. 당시의 전시 상황, 수군 통제와 명나라와의 교류 등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고 충무공의 친지 혹은 가족관계에 대한 일과 그날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고 7권은 현재 아산 충사에 보관 중이며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국보 제76호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들을 개멸시킨 사람. 이거.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들을 개멸시킨 사람. 바로 이순신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순신은 남은 조선 수군들을 일으켜 적과 맞서 싸웁니다. 압도적인 수차였지만 이순신은 지형과 물살을 이용해 적들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전투는 23전 23승으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 어머니는 돌아가고 아들 면은 왜군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싸웁니다. 이순신 장군의 희생으로 일본의 조선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은 세종과 매우 닮은 면이 있습니다. 세종이 나라를 위했듯이 이순신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먼저 앞장서 싸우는 이순신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를 본받아 우리 모두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젠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리더들로 유비, 조조, 세종, 연산군, 이순신이 있었죠. 누구 하나라 고르기 어려우니 그들의 각 장점을 골라 그것들을 토대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비의 장점은 겸손한 자세와 의리였습니다. 리더인 만큼 자신을 치켜 세우고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으므로 유비의 겸손한 모습은 리더로서의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또 사람들은 의리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책에서는 악역으로 나왔던 조조이지만 그에게도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성품이 바르지만 머리만큼은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꽤 많고 지략적인 조조의 방법도 유용할 때가 많죠. 삼국지가 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면 조선왕조실록 분신관계, 정치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서 세종과 연산군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인생을 백성들을 위해 산 임금이었고 연산군은 본인의 속만 채우며 살죠. 연산군은 얻을 점이 없으니 오히려 세종만 빛내준 셈이고 세종이 어떤 임금이었나요?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사는 왕이었죠. 이러한 지도자의 나라는 당연히 풍요롭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옳은 데 쓰지 않았던 연산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세종은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가진 힘을 남을 위해 베풀며 살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찾아온다. 아메리카 인디언 도덕률. 이렇게 세종이 헌신하며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왜군들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할 때 앞장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둘째, 정의로워야 하고 셋째,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 넷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하고 마지막 다섯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5가지로 하여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자 승계의 법칙에 따라 왕이 정해졌고 백성들은 좋은 군주를 만날지 나쁜 군주를 만날지는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날의 우리는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에게 이 나라를 맡길지 우리 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도 하며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의 올바른 기준을 갖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서 위에서 정리한 5가지 조건, 즉 겸손, 정의, 지혜, 헌신,
그리고 근본에 충실한지 살펴본다면 그에 맞는 올바른 지도자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살면서 스스로를 이끌어낼 줄 아는 힘 또한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나의 삶을 주도하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네. 글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진정한 리더에 부합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